중대국어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교과서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 주제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배우셔야 할 학습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확인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효과들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시 학습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및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삶을 인간다운 삶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누리는 전반적 행복의 수준을 우리는 삶의 질이라고 하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 그 밖에 빈부격차의 완화라든지 인권의 보장, 민주적 정치제도 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개인들이 모두 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는 없죠. 장애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인간다운 삶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지원 필요성을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었어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지원으로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기부라든지 사회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건 중에서 경제적 요건, 즉 경제성장과 소득의 증진이 있어야 우리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살펴봤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전쟁 이후 피폐해진 환경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성장에 지나치게 많이 매달려 왔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국민소득은 매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삶의 질은 굉장히 빠르게 향상이 되었죠. 이것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입니다. 물론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정책이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끌어올려줬다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런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지역격차가 확대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됨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나빠졌음을 우리 주변에서는 자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좋은 집과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집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벌어져도 너무 많이 벌어졌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공장 가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환경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그러한 대기 오염 문제들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자주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성장 이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요구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87페이지부터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역격차 해소 정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수도권과 부산 지역은 집중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도권과 부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이런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과밀되는데 비해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적으로 소외가 됨으로써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기반 시설들이 붕괴되는 이러한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에 따라 전반적 국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즉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졌다는 거죠. 이러한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정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는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했었었는데 중앙정부의 기능을 일부 지방으로 옮김으로써 행정중심 복합도시, 우리가 세종시라고 하죠.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드는 방식 등과 함께 여러가지 공공기관들, 뭐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혁신도시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 이러한 공공기관들을 이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들 교과서 88페이지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정책 등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다 보니 환경이 매우 많이 파괴되었죠. 그에 따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자원 소비 및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니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즉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1987년 유엔 보고서에서 우리의 미래라는 유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으로 정의된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죠. 두 번째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같은 것들도 오늘날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란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를 개발한다.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할 때 예측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 부작용들을 이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입각해서 미리 예측하고 검토해 봄으로써 그러한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오늘날 우리의 노력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예를 들면 녹색 성장 정책 같은 것이죠.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제도 같은 것들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복지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사회는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 사회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는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극화 문제입니다. 양극과 극과 극으로 갈렸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1950년대 전쟁을 겪었을 때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10번째 정도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되었죠.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하는 동안 우리는 경제 성장의 효율성은 굉장히 많이 신경 썼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커진 경제적 성과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 즉 이른바 분배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 과정에서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요, 위화감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고 그것이 곧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져 있죠.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위화감이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분배 상태의 악화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배 상태의 악화를 개선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바로 복지 정책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분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측정해 볼 수가 있다라고 살펴봤었죠? 그렇죠? 진위 계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배 상태가 얼마나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죠. 진위 계수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배 상태가 비교적 고른 상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반면에 진위 계수가 1에 가까워져 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분배 상태가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여러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놨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배 상태 악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복지 정책들에는 뭐가 있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보험, 두 번째로는 공공구조,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사회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보험은 사람들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미래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개인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강제로 가입을 시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즉, 개인이 선택해서 드는 사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은 그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미래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보험을 통해서 대처하고자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불안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겠죠.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불안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사람은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늙어요. 그렇죠? 자, 늙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일을 못하면은 당연히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아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질병에 걸렸을 때 마찬가지 일 못하게 되고 소득이 없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자, 이러한 이제 위험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자, 지금 내가 젊고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일하다가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공장이 터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쳤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산업재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겪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회사 사장님한테 찍혀가지고 쫓겨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고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실업 상태에 놓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상의 네 가지는 한 국가의 사회 구성원이라면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미래의 불안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늙었을 때를 대비하고 아팠을 때를 대비하고 일하다가 다쳤을 때를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보험이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강제로 가입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 자 그럼 강제로 가입을 시켰으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개인보험은 보험료를 개인이 전액 부담을 합니다. 왜? 그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자 하지만 사회보험은 개인과 사회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을 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이런 이제 사회보험들이 제공이 되는데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될 때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내가 다니는 회사가 냅니다. 그리고 나는 절반만 낸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개인과 사회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 자, 사회보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 능력별 비용 부담 원칙이에요. 능력별로 비용을 부담한다. 경제적인 능력이 크면 클수록 비용 부담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경제적 능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비용 부담을 적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요. 월 소득이 28만 원 이하면은 한 달에 18,000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직장이 있는 경우라면은 절반이 9,000원만 이제 내면 되는 거겠죠. 자, 반면에 월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기업 CEO들. 그래서 뭐, 월 소득이 한 7,800만 원 이상이다.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건강보험료만 505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개인이 버는 소득에 따라서 능력별로 비용 부담을 한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 이제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자, 사회보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냐? 서로가 서로를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른바 상호 부조의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호 부조의 성격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은, 자, 질병으로 인한 그러한 어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바로 이런 미래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들인데, 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팠을 때, 그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암 같은 거다. 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치료비의 5% 정도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굉장히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암 치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건강보험이 모두 다 적용된다면은 나는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95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비용들은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현재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겠지만 아프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낸 돈이 모여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보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 현재 위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보험의 굉장히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겠다. 자, 두 번째로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부조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살펴봤었지만 이제는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공공이 돕는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건강보험 얘기인데 한 달에 28만 원 버는 사람은 한 18,000원 정도,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 이제 9,000원 정도를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28만 원보다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한 달에 간신히 10만 원 정도만 버는다.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9,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못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너는 보험료 안 냈으니까 건강보험 혜택 받지 마. 즉 아팠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비 네가 다 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대단히 비인간적이죠. 따라서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최저의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국가가 그런 무능력자들을 돕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 즉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빈곤층들, 이러한 이제는 빈곤층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사회복지제도가 공공부조정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는 그런 공공부조정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모든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그런 빈곤층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공공구조 정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공공구조 정책은 무엇보다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앞서서도 사회보험도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긴 해요. 뭐 때문이라고 했었죠? 능력별로 비용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사회보험료를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사회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반면에 있게 되는 혜택은 거의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도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긴 한데, 그러나 그런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보다 공공부조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죠.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을 한다. 전액 부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많은 비용들은 전부 이제 세금을 통해서 걷게 될 텐데, 세금은 앞서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많이 걷어 그 돈으로 이런 빈곤층들, 즉 경제적인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사회보험보다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이런 이제 공공구조 정책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전액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공공구조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러 가지 이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죠. 일정 수준 이상의 집에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주거 비용 같은 것들 바우처 형식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렇죠? 의료보호라든지 교육급여,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보호 정책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뭐 방과 학교 비용을 지원해준다든가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정책들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앞서서 살펴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즉, 돈 준다는 것이죠. 늙었을 때 연금을 주고, 아팠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산업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가 다쳤을 때 그런 치료비라든가 생계비를 산재보험공단에서 이제는 지급을 합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하다가 잘렸을 때 일정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를 갖다가 이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죠. 그런 보험료조차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어떠지는 생계급여 등을 갖다가 제공을 합니다. 즉 이렇게 사회보험과 공공구조는 돈을 주는 방식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비해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초점이 좀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초점이 다르냐? 비금전적인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금전적인 지원만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제대로 향상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사회복지 서비스는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혜택도 필요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에게 이런 보호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결코 소외되어 있지 않다. 그들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돈이 아닌 다른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들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 복지 등이 바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식 목욕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동식 목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장애인들 중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한테 이런 이제는 목욕차가 집 앞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들이 이 장애인분들을 갖다가 이제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2만 원 주고서는 이 돈으로 목욕탕 가세요라고 하면은 굉장히 장애인들이 그런 목욕을 받기 위해서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돈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씻겨주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굉장히 어떤 인간다운 삶을 이들이 느낄 수가 있다,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그런 어떤 특징이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금전적 지원 플러스 알파의 성격, 이른바 보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서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두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가, 즉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진 않은가, 혹은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 즉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정책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